방금 소개받은 대구대학교 역사교육과의 신규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패스트 팬데믹과 동아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 콜레라에 관한 발표가 두 주제가 있었고, 오전에 그 이영석 교수님이 패스트에 관해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또 발표를 하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에 패스트 제국의 탄생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때 마침 제가 그 1월에 일본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되던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마침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 한중일, 대만, 홍콩, 주로 이제 동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고, 특히 이제 이 제국학 시기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일본이 패스트 균을 발견하고 주도적으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백신을 만든다든지 이 방역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던 시기였는데, 제가 2020년 1월에 느꼈던 1, 2월에 일본에서 느꼈을 때는 이렇게 이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일본은 과연 이 제국학 시대를 주도했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될 정도로 사실 정부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확진자가 발생해도 팩스로 보내야 되고, 팩스도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제대로 통계조차도 얻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었고, 실제 이제 일본의 편의점 가면은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 시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이 시기여서 여러 가지 격세지감이랄까, 세상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리고 초기에는 또 한국이 또 상당히 방역을 좀 잘하는 그런 시기여가지고 대조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 책에서는 이제 동아시아 각국, 일본과 대만도 다 포함하고 있고 조선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패스트 유행 시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 지역이었던 홍콩과 만주 패스트에 관해서 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패스트 하면 우리가 이제 유럽 사람들은 패스트를 이제 플레이그라고 하죠. 플레이그 하면은 패스트라고 이제 동일시 할 정도로 이 패스트에 대한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합니다. 유럽 어디에 가도 패스트 희생자를 기념하는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새 부리 같이 한 마스크 있잖아요. 그런 것을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중세기의 패스트를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그 이전에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라고 하는 고대 시기에 이제 1차 패스트 팬데믹이 있었고, 중세 시기에는 이제 2차 패스트 팬데믹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얘기는 이제 19세기, 20세기에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퍼졌던 그 패스트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9,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감염병이 뭐냐 했을 때, 대개 의사학자들이 주로 이제 두창이나 콜레라, 패스트 이런 정도가 가장 중요한 감염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스페인 독감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제3차 시기에 유행했을 때도 거의 2천만 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시기의 특징은, 그 전까지, 지금도 사실은 유럽의 패스트, 중세기 패스트가 이게 선패스트였냐, 폐패스트였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대 19세기, 20세기 와서는 이게 패스트균이 이제 발견이 돼서 어떤 균인가가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기존에 이제 서양의학이라고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서양의학, 이제 서양사적 입장에서는 서양의학이 굉장히 압도적이고 이렇게 이 동양의학을 앞지르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설명하지만, 실제 19세기 이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하던 그런 시기였고, 서양의학이 압도한다라는 것은 군사력을 같이 함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의학을 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또 방역을 할 때는 이런 군사력이 뒷받침돼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서양의학이 그 우월한 입장에 있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이 항생제가 등장한 이후부터 뭔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였지, 그 전까지의 서양의학이라는 게 동양의학을 압도할 만큼의 그런 위력을 가진 건 아니었다. 좀 그런 좀 유보적인 자세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오면은 동아시아 각국에서도 제국주의 열강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가 등장하면서 패스트 통제를 이 동양의학 내지는 중의학으로 해서는 열강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서양의학적인 조치를 취해야 됐고, 그것이 이제 국가 권력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서양의학이 국가 영역에 진입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패스트 유행이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어떤 서양의학 도입의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트가 또 갖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지금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당했지만, 이 치명률을 보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거의 이제 90%가 넘기 때문에 패스트에 걸리면은 거의 죽는다라고 이렇게 인식되고 실제로 이제 그러했기 때문에 아마 패스트에 대한 공포, 유럽 사람들이 패스트에 대한 이렇게 공포를 크게 갖는 것도 치명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패스트의 또 이제 기원을 둘러싸고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패스트에 대해서 최고 권위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사실 러시아도 상당히 권위거든요. 그거는 이제 러시아나 몽골, 중국 이제 이런 이제 지역에서 일종의 토착병 비슷하게 많이 창궐을 했기 때문에 유럽의 의사학자들은 패스트가 뭐 동아시아 내지는 몽골 쪽에서 뭐 몽고의 확대와 함께 뭐 전해졌다, 뭐 이렇게도 주장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사실 확정된 건 아니고 다 추정입니다. 어쨌건 이 뭐 운남 내지는 이제 이 중국에서 시작된 이 패스트가 이제 홍콩으로 확산돼서 홍콩에서 중요한 어떤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 홍콩은 아편 전쟁 이후에 영국이 이제 장악하고 있던 곳이었고, 영국의 이제 식민지죠. 영국의 식민 당국에서 이 홍콩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 당국의 이제 의사들이 이 환자들을 발견을 했고, 놀랍게도 그 환자가 발견되지 얼마 안 돼서 빠르게 격리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즉각적인 이제 조치를 취하는데, 이제 호구 검역이라고 해서 이제 환자들을 찾아내고 또 배에다가 환자들을 격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히게이아가 원래 뭐 그리스의 뭐 건강의 여신, 위생의 여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히게이아라고 하는 그 배에다가 격리를 하고 또 격리병원을 설치를 합니다. 이 사진이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지금 홍콩에 가보시면 홍콩 섬에 홍콩 대학 지나서 마지막 여기 이 케네디 타운인데, 케네디 타운에 당시에 그 격리병원을 설치했고, 그 케네디 타운 건너편 이 바다에 이 히게이아 호를 띄워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패스트 환자를 격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곳에 격리되면 죽는다, 93% 이상이 죽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죠. 사실상 살아나온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격리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격리병원에 있던 모습인데, 그냥 바닥에, 홍콩이 또 날씨가 덥고 이러기 때문에 바닥에 그냥 이 널브러져 있는 환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오전 세션에서도 이제 그 기타사토하고 예르생이 와서 이제 패스트균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사실은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타사토는 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균학자고, 우리나라에서 세균학 교육을 받은 많은 분들도 사실 이 스승 따져가면 제일 마지막에 기타사토가 등장할 정도로 기타사토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지금 일본에서도 일본의 이 엔화의 그 지폐 인물을 바꾸고 있는데, 2024년부터 이 천엔권에 기존에 이제 그 노구치라고 하는 의사에서 지금 기타사토로 이제 바꿀 예정입니다. 그 정도로 일본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인물인데, 사실 이 기타사토가 패스트가 유행하자 홍콩에 와서 패스트균을 먼저 발견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오전에는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이 패스트균 발견에 성공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이 가짜로 먼저 자기가 발견했다고 가짜 보고를 해요. 약간 그러니까 황우석 사태 비슷한 원조죠. 그러니까 당시 이런 그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은 과학자들도 굉장히 어떤 자기가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강하고, 당시에 기타사토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미 학자입니다. 노벨 의학상 후보에 올랐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홍콩 식민 당국에서도 기타사토가 왔을 때 너무 잘해줘요. 호텔이며 각종 사체 부검을 위한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잘 이렇게 제공해주고, 빨리 발견해서 나도 어떻게 이름 같이 올려볼까 이런 생각에 골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기타사토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과학은 이게 재현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재현을 해보니까 재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과학적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비슷한 시기에 왔던 예르생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기타사토는 코우 연구소 출신이고, 예르생은 이제 이 파스테르 연구소 출신입니다. 아까 스웨덴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스웨덴 출신이 아니고 스위스 출신이고 프랑스 국적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테르 연구소 출신인데, 이분은 이제 유명한 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냉대를 받으면서 사실은 연구를 했고, 결국 이분이 패스트균을 분리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패스트균의 학명도 여시나 페스티스라고 하는 학명이 붙은 거죠. 기타사토가 먼저 보고하면서 학명도 자기가 먼저 냈어요. 사실은 기타사토 페스티스라고 하는. 그러나 이제 그게 오류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일본 학자들하고 얘기해도 절대 얘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타사토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이런 점들을 부각시키는 게 굉장히 일본의 학자들로서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책에서 이렇게 잘못 알려지고 잘못 기록되고 하는 부분이 동시에 발견했다, 먼저 발견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타사토하고 예르생이 예르생이 이제 발견을 했고, 이 시기만 하더라도 이 패스트균이 어떤 쥐 벼룩에 이 기생하는 형태로 전염된다라고 하는, 감염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모기를 잡는다든지 땅을 판다든지 과연 어떻게 이게 감염이 되는 것일까 모르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알려진 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된 거는 1894년에 이제 패스트균이 이제 발견이 됐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이 쥐를 통해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쥐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1909년이 돼서야 공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학설은 1899년에 제기가 됐고, 1909년에 인도에서 이제 쥐벼룩설이 이제 공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이 이제 세균학을 주도하던 그런 시기인데, 영국은 그런 어떤 입장이었나? 영국은 당시에 에드윈 체드윅이라고 하는 1842년에 영국 노동계급의 위생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당시는 이제 콜레라가 유행했던 시기고,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에드윈 체드윅은 뭐 의사도 아니고 법률가로서 사실은 자본가들의 어떤 이제 사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노동 생산성을 높일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공장에 창문도 없고 뭐 물도 없고 뭐 너무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환기구라도 하나 더 만들어주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것만으로도 훨씬 더 많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 그런 보고서를 제출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이 노동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이 환경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콜레라 수인성 감염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만 잘 개선해도 이 방역에 굉장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거의 19세기 말까지도 영국은 기본적으로 이 미야지마설에 입각한 이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에 굉장히 역점을 둡니다. 물론 이제 세균학자들도 일부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제도적, 정책적으로는 이 미야지마설에 입각한 그런 정책을 폈다라는 거죠. 당연히 홍콩에서도 마찬가지의 정책을 피고 또 재밌는 거는 그 체드윅의 아들인 오스볼트 체드윅이라고 하는 분은 또 이제 이 건축가인데 이분이 와서 또 홍콩에 그런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홍콩에 다 또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환기가 잘 안 되고 이런 환경 때문에 감염이 더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이제 보고서를 내고 또 영국의 그런 이 식민지 당국자들은 그런 이제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이 공감을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그런 이제 정책이 다 달랐고 이 홍콩 식민 당국이 생각하는 홍콩의 어떤 이 감염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긴다고 봤습니다. 또 이제 미야지마설에 입각해서의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균설에 입각한 것과 미야지마설에 입각한 것의 차이는 뭐냐면 세균설에 입각을 하게 되면은 일종의 핀셋 방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환자가 검사를 했더니 감염이 됐더라. 그러면 그 사람만 내지는 그 집만 어떻게 이제 핀셋 방역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미야지마설에 입각해서는 사실은 그 지역을 다 소개시키고 불태우고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집기들을 다 드러내고 거리 한복판에 불을 태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중국인들이 살던 빽빽하게 모여있던 이 거리를 전부 다 초토화시키는 식의 정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감염 질환이라는 게 1년 유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유행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건물 때려 부수고 불태우고 이런 식의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홍콩은 어쨌든 이 중개 무역항으로서 중요한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이 거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홍콩 총독이 자신들도 매년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프랑스나 독일은 세균설에 입각해서 핀셋 방역을 한다는데 왜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밀어붙이시게 방역을 해야 되느냐, 총독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 우리도 세균학자를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세균학으로 이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타사토 시바사부로가 왔을 때는 사실은 식민 당국자들은 이 세균설을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키타사토가 워낙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예르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학자라고 해서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제임스 로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균학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이 세균학에 입각한 그런 이제 정책을 하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아직 아까 쥐벼럭설이 1909년도에 공인을 받았는데 이 윌리엄 헌터라고 하는 사람은 홍콩에 오자마자 이 쥐에 대한 세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구적으로 본격적으로 쥐잡기 내지는 이 쥐벼룩에 대한 그런 이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현재 홍콩 역사 박물관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아직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홍콩에서는 이 식민 당국이 홍콩을 식민지로 개척하면서 서양식의 병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은 이곳에 가지 않죠. 자기 습속에 맞지도 않고 가서 특별히 뭐 호전되거나 나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서양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병원을 필요로 했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병원이라는 게 실제 병원이라기보다는 약간 시체 안치소의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지금은 많이 이제 우리가 그 장례에 대한 개혁도 됐지만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를 굉장히 후하게 치렀죠. 그리고 뭐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장례 한번 지내면은 전 재산의 뭐 절반 이상을 소모해야 될 정도로 장례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광복의사라고 하는 이 기구는 뭐냐면 가난한 농민들, 가난한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일종의 이제 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이제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기미가 보이면 먼저 가서 줄을 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케어를 해야 되니까 의사를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장례 시설인데 장례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그 앞에 대기하면서 또 진료를 받는 그런 약간 복합 시설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염병 감염 질환이 이제 창궐 하면서 이 시설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식민 당국에 이제 논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동화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중위 병원이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홍콩을 대표하는 병원이고 동화삼원이라고 해서 세 개의 병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전통과 이런 이제 그 규모도 큰 그런 병원입니다. 특히 이제 이 패스트 유행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 동아의원을 폐쇄해야 된다, 그런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중국인을 위한 그런 이제 시설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양 의학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조건부로 이 병원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동아의원이 이 패스트 유행 이후로는 중의학과 서양 의학을 함께 유지하는 그런 이제 병원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아의원의 어떤 그런 이 병원의 배치도를 보면은 전통적인 그냥 그 중국식 병원이에요. 큰 홀이 있고 그냥 큰 병실 2개 정도 있는 병원인데, 패스트 유행 이후로는 이 병원들이 이제 격리 시설로도 활용이 되고 또 이제 수중방 제도라고 해서 이 격리 이 감염병 환자를 위한 이런 시설들을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중의학과 서양의학이 결합된 그런 시설인 거죠. 지금 현재도 이제 이런 동아의원과 아까 광복의사라고 하는 그런 시설이 남아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은 한쪽에서는 점 보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있고 뭐 이런 복합적인 그런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만주 패스트는 이제 홍콩 패스트와는 달리 이제 이 폐패스트라고 하는 기존의 쥐벼룩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제 호흡기로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1910년, 11년, 20년, 21년 두 차례에 걸쳐서, 물론 이제 매년 주기적으로 유행하게 되고 이제 선패스트 유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아마도 제가 이제 보건대는 우리가 마스크를 지금 뭐 자연스럽게 끼고 있지만 거의 이제 국가 영역에서 제도화한 거의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청조가 망하기 직전인데, 청조는 이제 서양의학을 전공한 우리엔더라고 하는 의사를 이제 파견을 했고, 그 우리엔더라고 하는 사람이 하얼빈에 가서 이제 패스트를 감독하게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말레이시아 화교 출신인데 영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이제 중국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하얼빈에 내려가지고 이제 이 부검을 해보니까 폐에서 이제 패스균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호흡기로 감염되는 거니까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앤더 마스크라고 하는 것을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마스크가 아니고 거즈를 좀 더 이제 넓게 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앤더 마스크라고 하는 것을 썼고, 근데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과학자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이 선페스트라고 하는 게 1909년, 그러니까 선페스트가 공인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근데 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감염되는 것이 아니고 호흡기로 감염된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패스트 학자들은 전부 다 선페스트를 경험한 학자들이기 때문에 호흡기로 감염된다라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논쟁 중에 이 프랑스의 메진이라고 하는 의사가 격리병원에 와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환자를 돌보다가 일주일 만에 죽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 하얼빈 신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 일주일 만에 하얼빈 시민들이 모두 마스크를 썼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마스크 보급에는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된 분이죠. 어쨌든 당시에도 이렇게 의사들조차도 호흡기 감염, 패스트가 호흡기로 감염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결국 1911년에 4월에 이제 만국 패스트 회의를 개최하게 되고 11개국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정 가운데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분이 우리앤더라고 하는 30대 초반의 젊은 의사죠. 30대 초반의 젊은 의사가 막 이런 학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기타사토예요. 기타사토는 어쨌든 과학적인 그런 그 오류가 판명돼서 굉장히 위기에 직면했고 학계에서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있었는데 결국은 사과를 하고 이러면서 복직이 돼요. 그래서 또 이 만주에 와서 또 조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패스트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스트 유행 이후에 어쨌든 그 기타사토가 한국에도 와서 지금 유행하는 것은 선패스트가 아니고 폐패스트니까 마스크를 쓰고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조선 총독부의 관료들은 다 그 회의에서는 다 긍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기타사토가 떠나니까 다 그거 뭐 됐고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쥐잡기를 계속합시다.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제국의학과 식민지의학의 약간의 이제 자율성이랄까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본국에서 와서 뭐 명령하다 했다고 해서 다 따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식민지에서 활동하는 의사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다 권위자고 또 정책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 최신 정보를 무조건 다 업데이트하는 건 아닌 거죠. 자기가 검증 가능해야 업데이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차, 2차 만주 패스트 이후에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똑같이 이 패스트이긴 하지만 폐패스트이긴 하지만 어쨌든 2차 만주 패스트 1차 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가 많았어요. 근데 2차 패스트 유행 이후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도 써야 되고 뭔가 이제 그 격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식민지 조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유행 당시에는 별다른 그런 변동이 없었는데 특히 이제 1919년, 20년은 아까 오전에 신동원 선생님 발표하신 것처럼 이제 콜레라도 유행하고 스페인 독감도 유행하고 뭐 여러 이 감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패스트에 걸리면은 거의 뭐 90% 이상 사망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방역 그 활동하는 사람들의 복장을 보면 KKK단 수준으로 거의 뭐 눈만 빼꼼히 보일 정도의 그 이런 복장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그 하얼빈의 이제 공간 변화랄지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발표가 소개받은 이이마입니다. 사실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계속 발표가
그러니까 하나는 뭐 영국에서부터 해서 뭐 얘기했고, 아니면 이제 그 인류 역사상에 혹은 전염병 관련, 혹은 감염병 관련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홍콩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중심으로 이렇게 발표를 쭉 들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최근의 역사, 그러니까 한국 전쟁과 관련한 그 전염병이 어떻게 이제 발생했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대처하게 됐는가, 그리고 그런 대처 속에서 이제 그 어떤 것이 이제 우리 지금 공중보건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남았는가, 이런 것 중심으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전쟁하면 아마 그 전투로 인해서 이제 부상당해서 사망했을 것이라고 대체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전투로 인해서 부상당한 사람보다도 전염병으로 이제 사망한 비율이 훨씬 더 이제 높다라는 거죠. 거기서 보면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전환되는 계기가 그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가장 그 중요했던 게 전염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투로 이제 부상을 당해서 사망한 사람이 이제부터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을 알 수가 있고, 당연히 이제 한국 전쟁 때도 이 전염병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긴밀하게 이제 움직였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한국 전쟁 전염병 관련한 그 책을 낼 때 주로 이용한 그 자료가 그 엉케이라고 해서 유엔 민사원조 사령부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제 주로 이제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엔 민사원조 사령부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식으로 이제 보고를 했냐면, 일간 보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간 보고서를 모아서 이제 주간 보고서를 하고요. 주간 보고서 다음에 그러니까 반월간,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반월간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월간 보고서, 나중에는 이제 연간 보고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주로 제가 참고했던 것은 그러니까 공중보건 관련한 그런 이제 항목들을 이제 참고를 했어요. 한국 전쟁 때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법정 전염병 중에 제1종 법정 전염병, 혹은 뭐 급성 전염병이라고도 그렇게 불렸는데요. 이 한국 전쟁 때 그 급성 전염병 환자의 이제 그 발생 상황을 보면은 장티푸스, 두창, 발진티푸스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쭉 보면, 그러니까 46년에는 아마 장티푸스하고 두창이 가장 많이 이제 그 걸렸고요. 그리고 쭉 계속 한 10,000명 이하로 이렇게 쭉 유지되다가, 그러니까 51년에 보면 장티푸스는 한 8만 명, 두창은 그러니까 43,000명, 그다음에 발진티푸스는 32,000명, 이렇게 이제 그 전염병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이전까지 역사에서 이제 그 콜레라를 제외하고, 콜레라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걸려서 많은 이제 사망자 수가 있었는데, 그거 외에는 이제 한국 전쟁 때 가장 많은 이제 전염병 환자가 나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유엔군 사령부 혹은 미팔군 사령부가 관심을 두었던 것은 여기서 아까 여기서 보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장티푸스잖아요. 장티푸스하고 두창인데,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가 가장 관심을 뒀던 것은 발진티푸스예요. 왜 그러냐면 장티푸스는 수인성 전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 전염되고, 당시 이제 그 미군들 같은 경우 군인들은 따로 이제 다 물이라던가 음식은 다 그 군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로 이제 상관이 없었고, 역시 이제 두창도 이미 이제 예방 접종을 다 하고 왔기 때문에 그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발진티푸스는 뭐였냐면 바로 이제 몸에 있는 이,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니가 있고 몸니가 있는데, 몸니로 전염되는 그런 이제 그 질병이었었거든요. 전염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가 이제 깜짝 놀랐죠. 발진티푸스 때문에. 그러면
사실 발진티푸스는 한국 역사에서 그렇게 흔한 질병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역사의 그 전염병의 이렇게 역사를 보면 가장 그 높게 발생하는 게 장티푸스하고 이질이거든요. 다 이건 수인성 질병인데, 근데 왜 발진티푸스가 일어나게 됐느냐 하면, 발진티푸스의 전파 경로를 보면은 여하튼 이제 그러니까 몸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혼잡한 숙소라던가 혹은 극장이라던가 기차라던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근접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발진티푸스가 어디에서 처음에 이제 주로 많이 발생했냐면 바로 이제 국민방위군에서 가장 많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국민방위군이 교육대에 도착했을 때 이제 발진티푸스가 빠른 속도로 퍼졌고, 심지어는 그 제주도에 훈련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로 가는 배 안에서 발진이라던가 열이 났지만 어떤 조치도 이제 받지 못했던 거죠. 국민방위군에서 이제 발진티푸스가 퍼졌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이제 유엔군 사령부에 보고가 됐죠.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의 이제 공중보건 복지부장이었던 사람이 곧장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 상황을 이제 체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방위군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국민방위군 설치법에 따라서 1950년 12월 16일 날 국회 통과되고 21일 날 공포가 돼요. 그래서 국민방위군 소집 대상은 이제 만 17세에서 만 40세의 청장년 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방위군 같은 경우 일종의 이제 예비군의 이제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 한국 군이 10만 명 이하였었거든요. 한국 전쟁 전에는. 그래서 당시 이제 주한미군 그러니까 고문사령관이 10만 명 이상을 이제 양성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럼 호국군이라는 형태, 예비군 형태 호국군을 만들었어요. 창설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 호국군은 48년에 창설돼서 49년에 이제 해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대한청년단을 이제 청년 방위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청년단 단장은 이승만이고 총재는 이승만이고 단장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성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청년 방위대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국민방위군의 주력군은 다 이제 청년 방위대였었다는 거. 그래서 당시 이제 청년 방위대 이제 주력군으로 나왔었는데, 12월 28일, 그러니까 16일 날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방위군 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담화를 발표를 하죠. 정부에서 청장년을 소개시키지 않은 채 만일의 경우 그들이 공산당 치하에 구속되게 되는 때에는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서도 공산당의 철회 감시 밑에 강제로 병정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청장년을 남방 안전지대로 집단 소개시켜 이들을 훈련 무장시켜 일대 군대를 이제 단시일 내에 편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청년 국민방위군을 편성해서 이제 후퇴를 시키죠.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사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몇몇 구성 한 30명, 한 10명, 20명 이렇게 이제 하나의 반을 형성해서 이 반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렇게 각자가 이제 후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국민방위군으로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 인근에 있는 청장년들은 국민방위군이 곧 군대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 그러니까 내려갈 때 먹을 것만 챙겨 갖고 갔어요. 뭐 떡이라던가 엿이라던가 이런 것만 챙겨 갖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담요라든지 이렇게 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침구류 이런 거를 가져가고, 자기가 이제 입을 수 있는 의복은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군대 가면 군복을 이제 지원받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결국 이제 군복을 지원받지 못했고, 처음에 입고 갈 때, 일사후퇴 이후에 처음에 입고 갔었던 옷을 다시 1951년 3월 달에 이제
다 이제 해체하라고 해서 다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유정수라고 하시는 분의 일기를 보면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나는 오늘까지 4일간 이제 세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얼굴은 이제 깨재재하고 때가 끼어 있고 뭐 머리카락은 죽산에서 그 조발한 후에 여적껏 닦지를 못해서 뿌옇고 뻣뻣하고 헝클어졌다. 입안에서는 사뭇 구린내가 나는 형편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산 제 11교육대에 이제 도착한 제시는 집을 떠나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옷을 벗고 잔 적이 없었다. 며칠에 한 번 고양이 세수를 하는 게 전부다. 다른 대원들도 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청결하지가 않아서 이가 얼마나 많은지 넓은 교실 바닥에 이제 우글우글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것들이 그러니까 기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교육대에 수용된 국민방위군 이제 그 인원을 보면 그 언택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에 한 10만 명, 그 경상남도에 한 25만 명이 이제 그 소집되어 온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각 지역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훈련대, 그러니까 교육대 가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아침 먹고 나서 웃돌이 벗어서 이를 잡고 그럼 이제 반나절 걸려. 점심 먹고 나서는 아랫돌이 벗어서 이를 잡으면 해가 넘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만 잡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이제 그러니까 당시 환자들은 창녕에 있는 대지국민학교에 후송되었는데 다 병이 걸려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엔 사람이 많아서 앞사람 머리를 사타구니에 끼고 잘 정도였다. 그 학교에서 뭐 수천 수백 명이 죽었다. 뭐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진티푸스가 원래 한국에서는 되게 그 흔한 그 전염병이 아니었지만 한국 전쟁 때 국민방위군이 그렇게 이제 그 내려감고 다시 또 올라오면서 이제 발진티푸스가 이제 문제가 됐고, 특히 이제 군대에서는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이제 군인이 생활을 하고 이제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 그 공중보건복지부장 샘스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전쟁의 승패는 전염병을 이제 통제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즉각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조치를 취해요. 사실 이제 미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전쟁 때 전염병과 관련한 조치를 일찍부터 이제 취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자료들에 의하면 이 발진티푸스가 얼마나 많은 이제 사람들을, 그러니까 군인들을 죽였는가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 의료부대 내에서 계속 이제 문건이 내려왔었고, 그것을 이제 중요시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보고들이 계속 언택 사령부 내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울산과 삼천포의 국민방위군 교육대에서 두창과 장티푸스, 이제 뭐 발진티푸스가 얼마만큼 이제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이제 샘스가 이제 회의를 소집하는데, 이 회의 소집의 이제 그 주요 구성원은 누구냐면 위팔군 사령부 의료부이고, 그다음에 유엔군 사령부 의료부, 미 군사고문단, 민사 담당 장교들, 언택 장교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회의 결과는 한국군하고 국민방위군을 비롯한 훈련병의 접종과 살포는 그러니까 KMAG, 그러니까 미 군사고문단하고 미 8군 의료부가 이제 담당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났고, 대신에 이제 민간인 접종과 살포는 미 8군 산하 이제 부대였던 언케 유엔 민사원조 사령부가 이제 담당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유엔 민사원조 사령부는 한국 역사, 특히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언택은 이제 당시 이제 보면은 세계 독특한 기관의 하나이다라고 스스로가 그러니까 정의를 하고 있고, 처음으로 이런 언택이라고 하는 기구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 군 사령부이지만 국제연합 21개국에서 온 인원을 가진
이제 국제적인 조직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과 민간인이 이제 민사 목적을 위해서 근데 이제 군대 지시 아래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기술자들,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의사, 기사, 법률가, 교수, 뭐 경제사 등등등의 이제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엉케군 본부가 이제 부산에 있었고 마치 이제 엉케군 각 도마다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행정부하고 똑같은 위치로 그 자리하고 있었고 단지 하나 거제도에도 하나의 사령부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그 모든 행정부하고 일치하게 이제 그 구성을 해서 엉케이 조직되어 있었고 엉케은 당시 한국 전쟁 때 모든 민사 업무를 처리하는 이제 군사령부였었다는 거. 그래서 이 엉케의 이제 그 공중보건 담당 그 곳을 보면 그 대부분 이제 구성원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WHO에서 파견되고 그다음에 적십자사에서 파견되고 이제 대신 미 군인이었던 사람은 3명, 미군은 3명이고 나머지는 다 그 WHO하고 적십자사에서 파견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도별 이제 공중보건 이제 장교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역할을 했었는데 그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1908년에서 1958년까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전염병이 한국에서는 장티푸스, 두창, 이질이었고 그다음에 콜레라라는 거. 근데 이제 전쟁 때는 이런 이제 그 경향이 있었는데 그 장티푸스도 그렇고 뭐 두창도 그렇고 그다음에 발진티푸스도 그렇고요. 특정 시기에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1951년도 그래프하고 1952년도 그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951년은 주로 이제 3, 4, 5, 6월 달까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1952년도 보면은 거의 뭐 1월부터 9월까지는 이제 쭉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전염병이 계속 이제 그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특정 지역에서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952년도 그래프는 일반적인 한국의 그 전염병 발생 그 분포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장티푸스라든가 이질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곳은 전라남북도, 뭐 경상남도, 주로 이제 농촌 지역에 되게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이제 그래프였다면 51년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경기 지역, 그다음에 충북 지역, 강원 지역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 발생하고 다른 데는 이제 그러니까 흐릿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인가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세 지역에서 두창의 79%, 발진티푸스의 85%, 장티푸스의 90%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일사후퇴 이후로 그 서울에서 내려온 피난민 혹은 다른 지역에서 온 피난민으로 인해서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상주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이 이제 경기 지역으로 몰려왔고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충북은 어떤 것이었냐면 국민방위군을 비롯한 이제 피난민의 그러니까 이동로예요. 그러니까 그 경상남북도로 가기 위해서 충북 지역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데 나중에 이제 이 도로를 이제 유엔군 사령부는 이제 이용하지 못하게 하긴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충북을 통해서 이제 내려간 거죠. 강원 지역은 대부분 이제 소개된 지역과는 전투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격리가 일어난 그런 지역이어서 아무도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어떤 지원도 있지 않은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영향력이 51년도에 그런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나타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샘스가 이제 생각했던 전염병 예방책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한반도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모든 한반도에 DDT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예방 정책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수행을 해요. 그래서 51년 엉키기 추정한 총 인구 당시 이제 그 한국의 총 인구는 2,100만 명 정도였었는데 52년 12월 공중보건국 그 참모부 보고서에 따르면 접종 인원은 두창이 뭐 2,400만 명, 발진티푸스
푸스 뭐 2,300만 명, 장티푸스 2,300만 명. 그래서 그 엉케의 모든 지역팀에서 예방접종이 완료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이제 그 계속 그 다 들어왔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진은 보면 이제 뭐 줄을 쭉 서서 사람들이 이제 예방 주사를 맞는 그런 이제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사기를 되게 무서워했고 실제로 주사를 맞은 경험이 일제 강점기 때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이 주사기하고 아주 친숙하는 내가 뭔가를 이제 맞고 있다라고, 그다음에 주사기에 대한 무서움증이 좀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방 접종이 진행이 됐고, 그러면 아까 2천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예방 접종을 했을까는, 처음에는 이제 항상 그 방역증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의 방역증은 이 사람이 몇 월 며칠에 뭐 종두나 호열자, 뭐 발진투스, 장질부사를 언제 맞았는지 그것만 체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바뀌었어요. 방역증이 구호물자 랑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지역에 가서 우리가 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필요한 물자는 구호물자로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이 구호물자를 받는 곳이 바로 예방 접종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주사를 맞지 않았으면 구호물자를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한테는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폭력적인 형태로 그것이 이제 다가왔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그 방역이 진행이 됐었고, 그다음에 DDT 같은 경우는 그 1951년 10월 말 현재 DDT 분말을 맞은 인원이 1,500만 명 정도라고 보고를 했는데, DDT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뿌려졌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비행기로 먼저 뿌려져요. 비행기로 이제 그 액체 분말 형태로 해서 뿌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발동식 DDT 분무기로 해서 곤충의 서식지가 있는데 이제 뿌려지고요. 그 다음에 휴대용 분무기로 이제 뿌려지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DDT를 다 아마 좀 조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DDT로 이제 뿌렸는데, 여기 이제 사진 보면 그러니까 아마 초기에 이 방역반은 그러니까 이런 직원들이 아니라 아마 중고등학생들을 방역반원으로 그러니까 이용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좀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이제 학생이 좀 더 어린 학생한테 그러니까 DDT 뿌리는 그런 이제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초등학교에서, 그러니까 피난민 초등학교에서 DDT를 이제 뿌리는 그런 이제 장면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DDT 관련해서 어떻게 뿌려야 되는가, 뭐 그런 거 관련한 이제 그 포스터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겨드랑이라던가 머리카락 속이라던가 이렇게 살과 살이 겹치는 이런 부분을 이제 활짝 펴고 이제 DDT 가루를 이제 뿌려야 된다는 그런 주의사항들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왼쪽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뿌리면 안 되고 다 이렇게 펼쳐서 이제 이렇게 뿌려라, 이런 이제 내용들이고요. 사실 이제 당시에 DDT는 그러니까 일종의 소독약이었고 그 발진티푸스 예방약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DDT가 그런 게 아니었었죠. 그래서 그 레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1950년, 51년 겨울 한국에서 실시된 방제는 놀랄 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국 군인들에게 DDT 가루를 뿌렸는데 오히려 이가 더 많이 퍼졌다. 이를 잡아 분석한 결과 5% 농도의 DDT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그 침묵의 봄에 나와 있지만, 그렇지만 그 엉킥 보고서에 보면 5% 농도로 DDT 실험을 한 건 아니었고요. 다 10%예요. 10%로 이제 그 DDT 실험을 했는데, 단지 이제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 제품 생산 그 시간,
1943년에 생산된 거냐, 1945년에 생산된 거냐, 아니면 1950년에 생산된가에 따라서 그 효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10% 농도로 이런 이제 실험으로 이제 수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포로들한테 DDT를 이제 뿌렸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계속 이제 그 이가 빨리 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주기적으로 이제 이것을 계속 살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10% 농도로도 그 10% 농도의 DDT로도 그 이를 죽이지 못했다라는 거. 결국 뭐냐면 DDT는 한두 번 이렇게 뿌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살포를 해야지만이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 DDT는 사실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 살충제이자 일종의 농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내에서는 1972년에 이제 판매하고 사용 금지가 됐었던 그런 건데, DDT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졌던 것은 1943년 미 육군이 사용하면서 이제 그 퍼졌고, 특히 발젠티푸스를 효과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한국 전쟁 때 DDT는 상당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그 실험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여기서 한국 전쟁에서 이제 그 DDT의 어떤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그 실험한 다음에 1954년에 비로소 상업화하고 대중화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데, DDT는 린덴, BHC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빨리 죽이지는 않아요. 빨리 이제 곤충을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 대신에 뭐냐면 그러니까 그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그리고 오랜 것들을 이제 쌓여서 이제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이제 효과를 가져왔었고, 그리고 DDT는 이제 그 이후로 발진티푸스보다 말라리아 예방약으로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제 뿌려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뭐 역시 상용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걸 뿌렸냐고 주사를 놓고 했냐면 바로 의료반하고 방역반이 있는데, 의료반은 의사 1인, 간호사 1인, 보조 1인 이렇게 해서 의료반을 만들어서 이들이 바로 예방주사를 놨고요. 방역반은 초기에는 주로 중등학교 학생들이 중심이었고, 여기 이제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보건진료소거든요. 당시 그 유엔군 사령부하고 미팔군 사령부의 생각은 뭐였냐면, 그 한국에 보건소를 만들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이 보건소의 전 단계가 바로 이제 보건진료소인데요. 보건진료소가 이제 기초가 됐던 게 아까 그 의료반이에요.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500개 정도는 설치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엉택에서 그 약품이라든가 모든 물품은 이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중앙행정부는 그러니까 21% 보조하고 지방주민은 10% 보조하다 하자고 이제 엉택에서 제안을 했고, 그것을 이제 한국 정부가 받아들였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진료소들이 51년에 330개, 52년 500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났거든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진료소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한 예를 들면 그 뭐 1951년 9월 4일 경남 마산지부팀 보고에 의하면 함안, 고성, 창원의 의료반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게 바로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간호사들하고 의사들, 그다음에 보조원들에 대한 임금인데, 이 임금이 지불이 계속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의사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생각했던 게 한 개의 면에 하나의 이제 보건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그 미팔군 사령부, 유엔군 사령부의 목표였지만, 서서히 이 보건진료소가 이제 무너졌다는 거. 당시 이제 그 전단에도 보면 이제 그 예방주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과학의 하나이고, 이제 이것이 이제 선전의 효과 중에 하나로 이제 계속 작용을 했었다는 거. 여기서도 보면 이제 앞으로의 한국이 어때해야 되는지, 바로 그냥 공중보건이야말로 한국이 이제 나아갈 길이고, 그것이 이제 그 미래의 행복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 한국 전쟁을 이제 전염병과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전염병은 박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그 대표적인데, 말라리아 예방책으로서 DDT 가루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뿌려졌지만 실제로 지금도 말라리아는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이제 DDT를 이미 내성한 모기들이 끊임없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염병은 박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약간의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19로 들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공포 의심인데, 그러니까 전염병에 대한 감염병에 대한 공포인데, 사실 이제 그렇게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 그것은 이제 어디에서 또 역사적으로 볼 수 있냐면, 한국 전쟁 때 보건부 장관이었던 오한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핵으로, 당시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결핵으로 추정된 인구가 15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결핵은 호흡기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호흡기 질병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나친 공포심이 필요가 없다라는 게 한국 전쟁을 통해서 본 전염병과 관련해서 본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기까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